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베테랑의 공부, 지은이는 임종영, 동시통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1호 동시통역사. 1990년 8월 걸프전이 발발하면서 CNN 동시통역 생중계로 통역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 대통령과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한 국가 왕족과 총리, 박태준 포스코 전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전 회장, 윤종영 삼성전자 전 부회장 등 국내외 정재계 최정상을 전담 통역해온 전설적 통역사로 이름나 있다.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뿌리는 공부에 있다. 처음 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한 3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매일 변함없이 새벽에 기상해 한국 뉴스를 정독하고 영어 뉴스를 확인한다. 운전을 하면서 영어 오디오북을 듣거나 그날 동시 통역에 필요한 중요한 문장을 AI의 목소리로 들으며 따라 말한다. 나는 일을 하는 자세가 결코 일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책임감,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끈기, 최선을 다했으나 초라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겸허함까지. 일하면서 경험한 희로애락은 고스란히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연결되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 진심으로 일에 매진했을 때 일은 곧 인격이 됨을 매 순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다. 통번역 대학원을 다니는 2, 3년의 기간 동안에는 인간이 가진 모든 욕구를 포기해야 한다. 쉴 수도 없고 잠을 푹 잘 수도 없고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다. 친구를 못 만나는 것은 물론 지인 행사, 가족 행사에 가는 것도 거의 할 수 없으며 연애나 결혼은 다른 세상 얘기다. 오직 공부만으로 가득 찬 나날로 2, 3년을 꽉 채워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 생중계 통역은 벌써 몇 년이 흐른 2018년의 일이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질 정도로 감상에 빠진다. 평소 같으면 체력이 바닥날 정도로 지칠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계속 힘이 솟았다. 통역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동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분이었다. 내가 통역 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세계사에 남을 역사적 순간, 가슴이 떨리는 순간을 함께하는 현장감,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UN 총회 현장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말을 헤드셋을 통해 혹은 바로 옆에서 호흡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가까이서 듣고 그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함. 특히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는 이벤트일 때는 가슴에서 뜨거운 뭔가가 끓어오른다. 비록 통역일 뿐이지만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다른 감정을 안겨준다. 주변에서 동시 통역사라는 직업에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500% 만족한다고 대답한다. 왜 만족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날마다 역사의 현장으로 출근하는 설렘 때문이에요. 30년을 했지만 아직도 설렌답니다. 직업이란, 일이란, 생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신성하다. 하지만 그것에 의미가 추가되고 행복과 설렘까지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입이 되고 귀가 되는 일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살펴야 하는 일이다. 30년간 국제회의 통역사로 일하면서 통역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뉘앙스가 바뀌지 않도록 그대로 전달하고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단,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경우도 있다. 모호한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전달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통역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할 때 흔히 언급되는 사례가 있다. 1945년 일본 스즈키 간타로 수상의 발언이 잘못 통역된 사건이다. 당시 연합국은 포츠담 회담을 열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일본 수상이 모쿠사츠라고 짧게 대답한 것이 발단이었다. 모쿠사츠는 한자로 묵사를 의미한다. 듣고도 못 들은 척 무시한다는 뜻도 있지만 아직은 언급할 수 없다, 생각 중이다 라는 뜻도 있다. 일본의 언론들은 생각 중이다의 뜻으로 기사를 썼지만 외신들은 이것을 무시하다로 번역해 보도했다. 이 보도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있다. 통역에는 이런 가공할 힘도 숨어 있다. 클라이언트가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농담을 한다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쑥 욕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적대적 혹은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뉴트럴리티, 즉 중립의 원칙에 따라 그대로 통역하는 게 옳을까? 아니다. 통역사가 판단해 내용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반칙이지만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통역사는 할 말 못할 말 가릴 줄 알아야 한다.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며 한국 정부와 통상 협상을 벌였을 때였다. 미국 대표 한 분이 협상에 진전이 없자 답답했는지 머리를 쥐어뜯는 제스처를 취하며 나지막하게 욕을 했다. 그러자 한국 대표 한 분이 그 욕을 알아듣고는 나에게 곧바로 통역사님, 통역하셔야죠 라고 말했다. 나는 죄송합니다. 혼잣말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혼잣말로 한 욕을 굳이 통역해 감정이 상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1981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그는 농담 한마디를 던졌다. 그러자 일본 학생들은 대통령이 기대한 것보다 더 격렬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카터 대통령은 속으로 내 농담이 그렇게 웃겼나? 하고 생각한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강연을 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통역사에게 물었다. 통역을 어떻게 했기에 일본 학생들이 그렇게 재밌게 웃었나요? 통역사는 대답을 피하다가 결국 실토했다. 대통령님, 사실 대통령님 농담이 일본 학생들에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카터 대통령이 농담을 냈습니다. 모두들 웃으세요. 국제회의 통역사라면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2010년 레흐 카진스키 폴란드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대통령과 더불어 군 수뇌부와 정부 요인 96명이 사망했는데 당시에는 사고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폴란드 검찰은 이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암살 사건이라고 의심하고 2017년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추락 사건 당시 폴란드 총리이자 수사 당시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이었던 도널드 터스크였다. 터스크는 비행기 추락 후 곧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 차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 그 만남의 내용을 알기 위해 검찰은 당시 통역을 맡은 막달레나 피타스 듀카주스카를 소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그녀는 TV에 출연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증언을 하면 자신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동료 통역사들의 신뢰성, 폴란드 외교의 신뢰성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동료 통역사들과 국제회의 통역사협회도 듀카주스카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2019년 폴란드 법원은 검찰의 증인 소환장 발부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나 역시도 이 폴란드 통역사와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 신뢰는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통되는 화폐와 같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내가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하더라도 신뢰를 지켜야 한다. 신뢰는 누가 나에게 선심 쓰듯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크레더빌리티는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회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통역관과 함께 나타났다. 싱가포르 제1차 북미 회담에서 대동했던 김주성 통역관이 아니라 처음 보는 여성 통역관이었다. 신혜영이라는 이름의 여성 통역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다. 단독 회담 직전 모두 발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나는 그녀가 완벽한 북미 발음을 구사하고 억양이 화려하고 말하는 속도가 시원하다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문장도 나무랄 데 없었다. 그런데 이후 확대 회담을 시작할 때 그녀가 실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미국 기자가 김정은에게 인권 관련해서도 논의하실 건가요? 라고 묻자 신혜영이 통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미국 측 통역관 이연향이 대신 통역을 했다. 위원장님, 인권 문제도 얘기하실 건가요? 김정은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자 트럼프가 대신 대답했다. 우리는 모든 의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또 다른 미국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님,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번에도 신혜영은 통역하지 않았다. 역시 이연향이 대신 통역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김정은이 답변을 하지 않아서 침묵이 흘렀다. 보다 못한 트럼프가 재차 물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니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제야 김정은이 대답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혜영 통역관은 왜 통역을 안 한 것일까? 조심스럽게 짐작해보자면 우선 미국 기자의 질문을 자신이 통역해야 하는지 미국 측 통역관이 통역해야 하는지 잘 판단하지 못해서 놓친 것일 수 있다. 혹은 이렇게 추측해볼 수도 있다. 미국 기자의 질문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하기에 무엄하다고 느껴져 전하지 못한 것이다. 연락사무소 개설 질문 역시 회담을 준비하며 북한에서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 주제이기에 당황해서 통역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통역사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민주적인 분위기가 전제돼야 한다. 아무리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공산국가라 해도 통역사에게 모든 말을 옮길 수 있는 자유로움이 허용돼야 한다. 안타깝게도 신혜영은 그런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또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중요성을 몰랐을 것이라 추측한다. 결국 그 해프닝은 결정적 실수로 이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2시간 정도의 회담 끝에 트럼프가 먼저 노딜을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회담장을 빠져나가는 트럼프의 등을 향해 김정은이 다급하게 말했다고 한다. 한 가지 더 제안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신혜영은 멀어져가는 트럼프의 등만 바라볼 뿐 이 말을 통역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그대로 회담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경력이 많은 통역사였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트럼프를 붙잡아 김정은의 말을 통역했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수행하는 사람의 말을 누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트럼프의 걸음이 너무 빠르면 달리기라도 해서 소매자락을 붙잡았어야 한다. 만약 김정은이 하려던 마지막 제안이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카드였다면 하노이 회담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신혜영의 결정적 실수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기회 하나를 놓쳤다.
통역은 근성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해야 할 말은 다 전해야 한다. 때론 모래를 무릅쓰고 말을 가로막아야 하고 쫓아가서 팔을 붙잡을 줄도 알아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습을 해야 한다. 누구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나를 잊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그날은 전쟁과 함께 찾아왔다. 당시 나는 통번역대학원 졸업시험을 치르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시체처럼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걸프전이 터졌는데 CNN 뉴스를 생중계로 동시통역을 해야 하니 당장 MBC로 가라는 것이었다. 10분 정도의 첫 동시통역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통역을 했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다시 뉴스 시간의 두 번째 생방송으로 연결된 동시통역은 형편없었다. 역시 훈련과 실전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세 번째 통역은 더 엉망이었다. 이번에는 잡음 속에 각종 군사용어, 병기 이름이 잔뜩 나와서 헤매고 말았다. 데스크에서 내려오는데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통역사로서 가져야 할 나만의 첫 원칙을 정했다. 바로 날마다 나를 리셋, 즉 초기화하는 것이다. 그날 내가 통역을 얼마나 잘했든 혹은 얼마나 못했든 어떤 칭찬이나 비판을 들었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내일을 위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머리를 다 비우고 온전히 내일을 위한 준비 모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앞으로 살아갈 통역사로서의 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32년 동안 나는 정말 그렇게 했다. 밖에서 느낀 어떤 기분도 집으로 갖고 들어가지 않았다. 파트너와의 호흡이 맞지 않아 동시통역에서 실수가 많았던 날도, 억울한 일로 클라이언트에게 항의를 들은 날도, 클라이언트가 밥을 챙겨주지 않아 하루 종일 쫄쫄 굶은 날도 집에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두 지웠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100m 단거리 경기가 벌어지는 육상 대회와 같다. 오늘의 레이스가 끝나면 내일 또 다른 레이스가 시작된다. 매일 경기를 잘 치르려면 체력과 정신력을 기복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미 발생한 일에 연연하지 말고 앞일을 생각해야 한다. 머리를 다 비우고 지금 주어진 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 맛있게 밥을 먹고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고 깨끗이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해야 하니까. 프리랜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당시 가장 잘 나가는 통역 에이전시로부터 동시통역을 의뢰받았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재촉해도 연사의 발표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 행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발표 자료가 없으니 속이 타들어갔다. 마침 프로그램을 보니 발표 연사가 상공부에서 함께 일하며 잘 알던 분이어서 그분께 직접 연락했다. 에이전시가 자료를 주지 않아 연락을 드렸다고 하자 그분이 놀라워했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료를 준 지가 언제인데 통역사에게 전달을 안 했답니까? 내가 전화 한 통 해야겠네요. 그분의 도움으로 나는 곧바로 자료를 받았고 마음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통역 에이전시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격앙돼 있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통역사가 연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연사가 주최 측에 항의하게 만들면 우리 에이전시 꼴이 뭐가 됩니까? 알고 보니 그분이 내 전화를 받은 후 정말로 주최 기관에 전화를 해서 혼쭐을 낸 것이었다.
다시 주최기관은 행사 대행사에 항의를 하고 대행사는 통역 에이전시에 항의를 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분 나름대로 내 체면을 세워주려고 한 것일 테지만 주최기관과 에이전시는 풍비박산이 난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이제 막 프리랜서로 독립한 자존심 강한 20대였다. 나도 지지 않고 되받아쳤다. 이렇게 한바탕 하고서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행사를 무사히 치르긴 했지만 이후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그 에이전시로부터는 2번 다시 통역 의뢰를 받지 못했다. 손절당한 것이다. 그때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몰랐다. 회의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 그것만 중요했다. 자료를 챙겨주지 않은 쪽은 에이전시이고 나는 의뢰받은 통역을 잘해내기 위해 자료를 직접 구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나의 행동은 상도덕에 어긋난 것이었다. 나의 전화 한 통이 그 에이전시의 명성에 먹칠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에이전시가 그토록 소중하게 관리해온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킨 것이다. 내가 손절당한 것처럼 에이전시도 그 대행사로부터 손절을 당했을 수도 있다. 정말 그랬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매출의 손실로 이어질 일이다. 패기 넘치던 젊은 시절에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내 사정, 내 권리만 중요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영역만큼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 내 영역을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한 번 항의를 받으면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시 의뢰를 받게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도 있다. 신뢰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언제 어디서든 지켜야 하는 기본 자세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다. 어느 세상에도 혼자 가는 길은 없다. 스스로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사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주변에서 늘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 친구, 동반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내가 그들의 영역을 존중하기만 하면 그들도 내 영역을 존중해 줄 것이다. 팀워크는 생명이다. 화가, 소설가, 작곡가처럼 창의적인 예술 분야조차도 협업이 필수다. 모든 일은 함께 일해서 내놓은 결과로 말한다. 내 실력이 다른 멤버들보다 뛰어나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내가 더 잘했다는 걸 알리려고 뛰어다닐 필요도 없다. 남이 못하는 것으로 내가 돋보일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서로 돕고 배려하고 필요하면 희생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력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통역사는 먹지 못한다. 음식을 먹으면서는 통역을 할 수 없기에 먹을 수가 없다. 통역사들은 먹는 것과 관련해 한 맺힌 것이 많다. 행사가 다 끝난 후 밥을 사준다 해서 따라갔는데 통역사가 통역은 하지 않고 밥만 먹었다며 나중에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순수하게 밥을 사주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이런 클레임을 받으면 정말 서럽다. 그래서 통역사들은 되도록 클라이언트와 밥을 먹지 않는다. 식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나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동시 통역을 맡은 날은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꼭 챙겨간다. 클라이언트와는 일하는 중에도 일을 마친 후에도 절대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 만찬장에서 통역을 하는 날에는 미리 가서 호텔 직원에게 내 자리에 식기와 접시를 절대 놓지 말라고 부탁한다. 음료수나 와인도 절대 안 된다.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어야 옆에서 자꾸 먹으라고 권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노트 테이킹을 하기에도 훨씬 편하다. 하지만 회의가 계속 이어지는 해외 출장인 경우는 정말 난감한 때가 많았다. 통역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는데 혼자서 식사할 시간도 챙겨주지 않으면 출장 기간 내내 쫄쫄 굶을 수밖에 없다. 통역사의 고충을 모르는 사람들은 국제회의 통역사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세계적인 리더들과 함께 근사한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통역사들은 해외에서 좋은 것들을 누릴 시간도 여유도 없다. 통역을 하면서 안 가본 나라가 거의 없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180만 마일, 아시아나와 다른 외국 항공사를 합치면 200만 마일이 넘는다. 이런 내 사정을 알 리 없는 누군가가 어느 나라가 가장 좋았어요? 어느 나라 추천하세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내가 본 것이라곤 그저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면서 본 거리 풍경, 호텔 밖에서 리무진을 기다리며 잠시 느낀 도시 분위기 정도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낮이면 회의장에서 통역을 계속해야 하고 밤이면 호텔방에서 다음날 회의를 준비하다가 잠만 잤을 뿐이다. 미슐랭 별을 받은 식당도 수없이 가봤지만 음식을 먹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 번은 지방 시민단체가 준비한 행사에 동시 통역을 나갔다. 시민단체에서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 통역료를 깎아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해왔다. 다행히 에이전시에서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러자 이번엔 시간 초과에 따른 통역료를 줄 돈이 없다며 최대 시간인 6시간만 통역을 쓰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통역은 6시간 단위로 기본 비용이 책정되고 6시간 초과시마다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국제회의는 항상 연사들이 많고 질의응답과 토론이 길어지기 때문에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에이전시 측에서는 주최 측에서 6시간 안에 행사를 종료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나에게 통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토론이 열띠게 이어지더니 결국 예정된 시간을 넘기고 말았다. 그때 마침 파트너가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크에 대고 청중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통역 계약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파트너가 마이크를 뚝 꺼버렸다. 주최 측도 놀랐지만 나 역시도 너무 놀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내게 파트너가 말했다. 선배님, 계약한 시간이 끝났으니 더 이상 통역하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가 근로계약을 지키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 해요. 결국 그날 토론의 나머지 10분 정도를 통역하지 못했다. 나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하지만 계약한 시간만 통역한다는 파트너의 말이 옳았다.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었고 행사가 지연된다고 해서 돈을 받지 않고 초과 통역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일로 나는 젊은 통역사들의 일하는 방식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사실 내 방식은 올드스쿨, 즉 구식이다. 나는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대가를 요구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준 적이 많다. 그런데 부당한 것들을 고치려는 젊은 통역사들의 노력들이 대단하다. 자기 권리는 자기 자신이 챙겨야 한다. 좋은 사람인 척하며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내 시간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넘어간다면 세상 모두가 계속 내 시간을 귀하지 않게 여길 것이다. 권리는 누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챙기는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내게 아버지는 여성도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시며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 입학해 통역사가 되보라고
입학 원서를 내미셨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영어 공부에만 몰두한 결과 통역대학원에 합격했다. 하지만 며칠 되지 않아 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 통역대학원에서 내가 구사하던 영어는 영어가 아니었다. 학교에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 와서 영어가 한국말보다 더 편한 친구들이 수두룩했다. 그들의 영어가 진정한 영어였다. 통역대학원을 다니는 2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었다. 2배, 3배 노력하지 않으면 원어민 친구들의 실력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영어에 매달렸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서울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도 순수 국내파 학생들이 많다. 나도 영어 콤플렉스로 서름을 많이 겪었기에 그들의 심정을 잘 안다. 그럴수록 나는 더 엄하게, 더 혹독하게 학생들을 가르친다. 첫 학기에 800종이 넘는 핵심 용어집 한 권을 강제로 외우게 해 시험을 보고 매일 좋은 문장을 한국어와 영어로 1대1로 매칭시켜 몇 개씩 외우고 연설문도 통째로 암기하라고 한다. 통역을 듣고 교정하는 크리틱도 강하게 한다. 한 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내가 방문을 열어두고 화상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신랄하게 크리틱을 퍼붓는 모습을 보고는 둘째 딸이 기겁을 했다. 엄마, 학생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 어떡해? 나 같으면 너무 상처받아서 죽고 싶을 것 같아. 실제로 통역사가 된 한 제자는 졸업 후에 나를 찾아와 나 때문에 죽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내가 일요일에도 공휴일에도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크리스마스 직전까지도 외운 단어와 표현에 대한 시험을 보겠다고 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내가 영어에 콤플렉스가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들보다 2~3배 열심히 노력한 것은 분명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내가 소위 미친 사람처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다.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는 크리스 텐센이라는 외국인 교수님이 있었다. 영어와 불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분이었는데 평소엔 상냥하지만 수업에서는 정말 무섭도록 서늘한 면을 드러냈다. 하루는 내 통역을 들은 후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 영어로는 절대 통역사가 될 수 없어. 내가 내 학생이라는 게 창피하구나. 그러고는 창문을 열더니 나에게 소리쳤다. 내 교실에서 나가. 지금 당장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통역대학원 시절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실성한 여자처럼 공부만 했다. 정말로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낸 적이 없다. 영어권에서 체류한 경험도 전혀 없고 영어 실력도 보잘것없었던 내가 국제회의 통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열정을 불태운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역을 하며 어떤 일이 생겨도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컴플레인을 받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격도 이때 만들어졌다. 국제회의 통역사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겪는 직업이다. 작은 실수 때문에 항의를 받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 하지만 나는 강하게 교육받은 덕분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기보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고칠 수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항의, 비판, 지적 등이 껄끄럽고 부끄럽고 싫다고 피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 내가 학생들의 통역을 크리틱할 때 신랄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비판은 어차피 아픈 것이다. 듣기 좋게 말하고 돌려 말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아픈 것인 만큼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해 줘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개선할 수 있다. 무섭게 비판하되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수업의 기본 정신이다. 2022년 호주에서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624개 직업에 속한 약 10만 명의 사람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격과 직업이 잘 맞을 때 행복도가 높다고 한다. 하지만 성격이 직업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통해 성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연구팀이 약 13만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20, 30대의 성격이 가장 많이 변하고 60대까지도 서서히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직업을 통해 성격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누구라도 직업을 통해 성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연구진은 어렵고 도전적인 일을 할수록 성취 경험을 쌓을수록 성격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직업을 통한 성격 변화도 중요하지만 노력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목소리를 고치고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과정처럼 성격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별다른 노하우는 없다. 그냥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악해 열심히 흉내내고 따라하면 된다.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웃어야 한다면 웃는 연습을 하면 되고, 사교적인 성격이 필요하다면 사교수를 연습하면 된다. 예쁜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발성 연습을 해서 목소리를 잘 관리하고, 튼튼한 근육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성격과 기술이 곧 내 자아가 된다. 만약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재능이나 자질이 부족해서 혹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정말로 간절하게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노력해서 획득하라고. 완전히 나의 일부가 될 때까지 훈련하라고.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이 스몰 토크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그들은 잠깐이라도 꼭 밝게 인사를 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건넨다. 주로 잠을 잘 잤냐, 날씨가 어땠냐 같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의상에 대해 칭찬하거나 그날 가장 화제가 되는 뉴스에 대해 얘기한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오늘 뉴욕에서 BTS가 콘서트를 한다네요 라며 말을 건넨 사람도 있었다. 서로 아는 사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건 스몰 토크를 나누며 긴장을 풀고 하루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 사람들은 스몰 토크에 취약하다. 서양 문화권 사람들이 날씨, 취미, 스포츠 등을 이야기하며 잠시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데 의의를 두는 것과는 달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나이, 직업, 학교 등을 물으며 호구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쉽게 말해 자신과 같은 부류인지 아닌지, 나보다 센지 약한지 탐색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서인지 해외에 나가면 서양인이 아무 의도 없이 친절하게 스몰 토크를 건네올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 사실 나도 그랬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사람이 느닷없이 왜 나한테 날씨 얘기를 묻는지, 화장실 세면대에서 만난 여성이 왜 갑자기 내 목걸이가 예쁘다고 칭찬을 하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스몰 토크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연습을 많이 했다. 낯선 사람일지라도 내게 말을 걸어오면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꾸해주고 내가 먼저 기분 좋은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했다.
점차 익숙해지고 심지어 즐기게 됐다.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 살아가는 곳이다. 사람은 언어로 소통하고 이어진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는 스몰 토크가 많아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더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내가 통역을 하면서 만난 기업 회장들은 매너 있고 친절하고 겸손했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람은 지금은 고인이 된 잭 웰치 GE 회장이다. 내가 그를 만난 건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휘청거리던 때였다. M&A의 귀재로 알려진 그가 한국을 찾은 이유도 인수할 기업을 상대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다.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던 기업이니 대량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었다. 한국 기업의 대표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웰치 회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폴더 인사를 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면서도 연신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취했다. 예상 밖으로 너무나 공손한 태도에 한국 기업 대표도 놀라는 눈치였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나는 웰치 회장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시종일관 무릎을 모으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60이 넘은 나이라 그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앉아 있었다. 웰치 회장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 하면서도 전혀 고압적이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다. 오히려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국 기업에 대해 자세히 파악했는지 기업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생각을 아주 꼼꼼하게 전달했다. 한국 측에서는 웰치 회장이 신랄하게 공격할 것에 대비해 방어 내용들을 잔뜩 준비했지만 공격은커녕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태도를 보이는 웰치 회장에게 마음을 여는 듯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웰치 회장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 기업을 살려줄 구세주가 돼 있었다. 사실 웰치 회장은 대담하고 거친 리더십 스타일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GE를 책임졌던 20년 동안 시가총액을 25배나 키운 최고의 경영자다. 2천여 개의 기업을 사고 팔면서 적대적 인수합병, 구조조정, 대량 정리해고를 벌인 주인공이기도 하다.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진 웰치 회장이 실제로는 매우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2001년 출간된 자서전에서 그는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목적의식과 방향을 심어주고 그것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곧 리더의 역할이라고 했다. 30여 년 동안 통역사로 일하며 길게 쉬어본 적이 없다. 아이 둘을 낳고 2달 정도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일을 쉬었지만 그 외에는 쉬지 않고 일했다. 지금까지 통역한 이력을 다 열거하면 A4 용지 100장에 가까워가니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영어 공부를 위해 영자신문을 읽고 오디오북을 들으니 나는 쉬는 시간조차도 일을 위해 쓴다. 내가 30년이 넘게 지치지 않고 통역을 나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아이들과 남편, 나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야말로 내 에너지의 원천, 내가 계속 일해야 할 이유다. 꼭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이루는 것은 인생에 큰 의미를 준다. 독신주의나 비혼주의가 아니라면 한 번쯤 경험해봐도 괜찮은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절대적 관계, 나를 다 드러낼 수 있고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만약
내가 가족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만큼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동안 취미가 뭐냐,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늘 당황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제 취미는 가족이에요. 나는 영어의 resilient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아무리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바로 잊어버리고 누군가로 인해서 화가 나거나 속상해도 바로 잊어버린다. 대신 지금 해야 할 일, 내일 할 일에 집중한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도 스트레스가 없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통역에 필요한 단기 기억력은 뛰어나지만 장기 기억력은 형편없다. 나를 화나게 하거나 속상하게 했던 일들도 바로 잊어버린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많지 않고 리질리언트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멘탈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늘 감사하는 마음, 좋은 관계, 그리고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이 있어서다. 정말이다. 내가 이렇게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도 스트레스는커녕 오히려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은 내 뒤에 나를 이해해주는 동료들과 든든한 가족이 있고 매일 반복하는 소중한 일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바쁜 와중에도 내 일상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공을 들인다. 공을 들이는 데에 꼭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맞추고 환히 웃어주면 된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주면 된다. 주변에서 일을 열심히 하며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더 빨리 성취하려는 마음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해 상처를 준다. 심지어 가족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대한다. 그렇게 해서 더 빨리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한들 과연 행복할까?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성공이 무슨 소용일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공보다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단한 관계다. 완성된 관계는 없다. 당연한 관계도 없다. 하루하루 공을 들이고 보살피며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중한 추억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평범한 일상이다.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를, 흔들림 없이 일상을 지키며 살기를, 오늘도 새벽 동이 트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한다. 지금까지 베테랑의 공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어쩌면 전문가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로 보아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제자리에 머무는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상태를 가리켜 전문가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동료가 알고, 3일 안 하면 관객이 안다고 어떤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는 말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날마다 멈추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그 말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이 부족해서 매일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이틀에 한 권꼴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올리던 시기에는 느끼지 못했던 낭독의 어려움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24시간마다 한 번씩 낭독할 땐 낭독 과정에서 어색한 느낌이 없었는데 48시간에 한 번씩 낭독을 하려니까 뭔가 모르게 낭독이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매일 한 권씩 낭독을 할 때는 낭독과 동시에 녹음을 시작하고
1시간 넘게 논스톱으로 녹음을 했었는데 이틀에 한 권 낭독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목을 푸는 낭독 연습을 하고 녹음을 해야 합니다. 바로 녹음을 하게 되면 예전에 매일 낭독하던 때처럼 만족스러운 낭독 퀄리티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2018년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서 5년째 거의 매일 낭독을 했지만 하루만 쉬어도 실력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저 스스로 느낍니다. 책을 읽는 단순한 일조차 이러니 전문성이 필요한 삶의 많은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단어는 공부입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수시로 공부하고 현장에서도 공부하는 저자의 모습을 보니 전문가의 태도란 저런 것이구나 느낍니다. 낙숫물이 댓돌의 구멍을 뚫고 주머니 속의 송곳은 삐져나오듯이 의지와 집념을 품은 인간이 끊임없는 노력을 쏟을 때 이루지 못할 일은 없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그게 무엇이든 뜻을 세우고 정진하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워런 버핏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프로페셔널리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